지구에 사는 사람 가운데 바이칼호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호수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바이칼호가 세계 최대의 액체 담수 저장고이자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칼호는 원주민들에게는 신성한 바다이며 과학자들에게는 거대한 천연 연구실, 그리고 여행자들에게는 전설과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특별한 장소입니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바이칼호에는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수께끼와 신비로운 현상이 차곡차곡 쌓여왔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전해드릴 수는 없기에 오늘은 이 위대한 호수가 간직한 가장 흥미로운 10가지 경위와 비밀만 엄선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칼호는 동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규모는 호수라기보다 오히려 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체 길이는 630km를 넘고 최대 수심은 무려 1642m에 달하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그대로 지구 최대의 액체 담수 저장고가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지표면에 존재하는 얼지 않은 담수의 약 20%가 바이칼호에 모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칼호가 특별한 이유는 그 거대한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호수는 수만 년 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토사가 메워지고 결국에는 그 모습을 완전히 잃고 말죠. 반면 바이칼호는 약 2500만에서 30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호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칼호가 지각이 양쪽으로 서서히 벌어지는 활발한 열곡대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백만 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세계가 형성된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이칼호에 서식하는 동물종의 절반 이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종입니다. 기묘한 물고기와 담수에서 살아가는 물범, 호수 바닥의 진흙화산, 거대한 얼음고리, 나아가 머나먼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시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미안카, 심해의 유령. 골로미안카는 바이칼호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물고기로 호수에 서식하는 전체 어류 생물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골로미안카만큼 신비로운 물고기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초기 연구자들은 이 생물이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물고기로 분류해도 되는지조차 쉽게 판단하지 못했죠. 실제로 비늘은 거의 없고 몸은 반투명해서 내장이 훤히 비쳐 보이며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물고기는 몸무게의 약 35%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불에까지 없다는 특징 덕분에 골로미안카는 최대 1.5km 깊이의 심해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물고기를 햇볕 아래에 그대로 두면 지방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결국에는 가느다란 뼈와 기름 자국만 남게 되죠. 골로미안카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물고기처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직접 낳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암컷 한 마리는 한 번의 번식으로 2000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번식력이 뛰어나니 골로미안카가 바이칼호에 엄청난 수로 서식하며 물속과 호숫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주요 먹이가 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현지 사람들도 양은 많지 않지만 골로미안카를 먹기도 하죠. 지방이 유난히 많다는 특징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 물고기를 살아있는 생선살로, 즉 살아있는 생선 비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향이 더해진 오물. 바이칼 오물은 바이칼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비교적 큰 어종으로 몸 길이는 30에서 60cm, 평균 몸무게는 0.25에서 1.5kg이며 드물게는 7kg까지 자라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바이칼 오물을 북극 오물의 아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극권에 살던 오물이 어떤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담수호에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적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간빙기에 북극해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 바이칼호까지 들어왔다는 설이고요. 또 하나는 올리고세부터 마이오세에 걸쳐 따뜻한 수역에 살던 오물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이 별미 같은 생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조금 독특한 별미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지역에서는 상하기 시작한 오물, 혹은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효가 시작된 오물이야말로 전통적인 별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칼의 이 향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독특한 숙성향이 오물의 진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입맛은 제각각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렇게 분해가 막 시작된 생선을 먹는 문화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북극권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북방민족 사이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냄새나는 오물을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대신 마찬가지로 매우 맛있는 열훈제 오물이나 갓 잡아 신선하게 소금에 절인 오물을 즐기도록 안내하고 있죠. 참고로 북방 지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음식인 신선한 소금 절임 생선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맛볼 기회가 없는 귀한 별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이칼 오물의 개체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그 결과 상업적 어획에는 엄격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죠. 바이칼 물범. 바이칼 물범 역시 오물과 더불어 바이칼호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바다에 살아야 할 동물이 담수호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아도 매우 신기한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과학자들은 물범이 도대체 어떻게 바이칼호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에 따르면 오물과 마찬가지로 물범의 조상도 수십만 년 전 북극해 수계와 바이칼호를 연결하던 강을 따라 이 호수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설에서는 약 5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에 아랄해와 카스피해, 흑해에서 당시 존재하던 서시베리아호로 이동한 뒤 이후 바이칼호까지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과학자들은 물범이 바이칼호에 정착한 시기가 훨씬 이전인 약 40만 년 전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죠. 어느 쪽이든 이렇게 거대한 바다동물이 고립된 담수호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이칼 물범은 바이칼호에서 가장 큰 동물이지만 물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특별히 큰 종은 아닙니다. 몸 길이는 110에서 165cm, 몸무게는 약 50에서 130kg이죠. 바이칼호에서는 골로미안카와 부유성 갑각류를 주식으로 하는 물범이 단연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바이칼 물범과 가장 가까운 근현종은 현재 북극해에 서식하는 고리무늬 물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물범은 담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완전히 독자적인 종으로 진화했죠. 바이칼 물범은 전 세계의 모든 개체가 오직 담수에서만 살아가는 세계 유일의 물범입니다. 현재 바이칼 물범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인간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매년 약 8,000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지금도 러시아 당국은 매년 약 2,000마리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상업적 포획과 밀렵으로 인해 물범 개체수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현재는 그 수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개체수는 약 12만에서 14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바이칼호 생태계의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나타나는 거대한 고리. 바이칼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 이 거대한 고리는 인공위성이 활발히 운용되기 시작한 21세기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봄철 바이칼호의 얼음 위에 지름 5에서 8km에 이르는 완벽한 원형의 거대한 고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러자 예상대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게 들떠 UFO가 이륙한 흔적이 아니냐는 등의 기상천외한 주장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적 조사는 그런 주장들을 즉시 명확하게 부정했죠. 실제로 이 원형 무늬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수중 열수 분출공에서 올라오는 열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한 온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아래쪽에서 얼음을 깎아내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는 얼음이 두껍게 남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져 더 짙은 색으로 보이는 고리 모양의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깊은 호수에서도 관찰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규모로까지 성장하는 곳은 바이칼호가 유일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 분지. 이처럼 바이칼호는 차가운 호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호수 바닥에는 고온의 열수 분출공이 존재합니다. 지각의 균열에서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뜨거운 물이 호수 바닥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죠. 게다가 바이칼호 바닥에서는 진흙 화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화산처럼 용암을 분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암 대신 가스와 다량의 물을 머금은 부드러운 호저 퇴적물이 호수 바닥의 균열을 통해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물 가운데에는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죠. 원래라면 이런 현상들은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따로 소개해도 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바이칼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 호수는 지구의 지각운동으로 형성된 대륙 최대급 열곡계 가운데 하나인 바이칼 열곡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각이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호수의 양쪽 기슭은 매년 3에서 5mm씩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수백만 년 뒤에는 바이칼호 자리에 새로운 바다가 탄생하고 아시아 대륙의 일부는 여러 개의 대륙 블록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프로발만의 탄생. 프로발만은 1862년에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지진 역시 바이칼 열곡대의 지각 활동을 일으킨 것이었죠. 이 지역에서는 소규모에서 중규모의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며 큰 지진도 약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파괴적인 마지막 대지진은 1862년 1월 12일에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은 차간 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진의 흔들림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약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가 침하해 바이칼호 수면보다 낮아졌고 결국 물에 잠기고 말았죠. 그곳에는 여러 부랴트족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일대가 호수와 이어지면서 이렇게 프로발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침수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지만 수백 채에 이르는 가옥과 농업시설은 영원히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침몰한 배,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 여기서 바이칼호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이칼호는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선박의 수만 놓고 보면 많은 바다에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수심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곳까지 폭풍으로 침몰한 보트와 바지선, 그리고 여러 선박의 잔해가 수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트럭과 승용차까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겨울부터 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호수 전체가 두께 1에서 1.5m에 이르는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음 위에는 집니크라고 불리는 겨울도로가 만들어져 많은 차량이 오가죠. 하지만 바이칼호의 날씨는 매우 변화무쌍하고 얼음 또한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께가 1m나 되던 얼음이 순식간에 몇 센티미터까지 얇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당연히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이칼호의 물이 지닌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금속과 목재를 비롯한 각종 재료의 분해가 부식성이 강한 따뜻한 바닷물에 비해 몇 배나 더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100년도 더 전에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은 보트와 선박, 심지어 주택까지도 실제 세월이 흐른 것보다 훨씬 새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를 들어 다이버들이 여러 해 전에 물에 빠진 승용차를 발견한 뒤 그 사실을 차주에게 알려준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자 차주는 그 차량을 인양한 뒤 놀랍게도 수리까지 마쳤죠. 물속에서 발견된 선박과 각종 기계의 잔해를 통해 호수의 역사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몰한 차량을 발견해 차주에게 알려준 다이버들 역시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오래된 선박의 닻을 발견해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바이칼호의 보물전설. 침몰한 배 이야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호수 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수많은 보물전설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상인들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건너며 금을 운반했지만 얼음이 갈라지면서 보물과 함께 영원히 호수 바닥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내전과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콜차크 제독의 금괴가 바이칼호에 가라앉았다는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환 바이칼 철도, 바이칼 순환 철도를 달리던 열차의 화차에는 콜차크가 극동으로 운반하려 했던 러시아 제국 금 보유량의 일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콜차크의 황금의 행방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와 추측이 전해지고 있죠. 그 이야기에 따르면 1918년 총 1600톤에 달했던 러시아 제국의 금 보유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백군의 콜차크 제독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1919년 백군이 적군의 공세를 받아 후퇴하기 시작하자 콜차크는 금을 실은 화차 40량과 함께 바이칼호 서쪽에 위치한 이르쿠츠크로 퇴각했습니다. 그 이후 이 황금열차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를 두고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에 따르면 1920년 이 황금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도중 환 바이칼 철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철도 노선은 개량되어 가능한 한 호숫가에서 멀리 떨어진 경로로 변경되었죠. 하지만 당시부터 1960년대 무렵까지는 선로가 위험할 정도로 호숫가 가까이를 지나갔고 열차는 깎아지른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을 실은 열차가 그대로 물속으로 추락했다고 하죠.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철도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도 호수 바닥에는 찌그러진 화차와 철도 시설의 잔해가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설은 더욱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유인 심해 탐사정 미르를 이용해 화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역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금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곳의 호수바닥 역시 바이칼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진흙층으로 뒤덮여 있죠. 이런 환경에서 금괴를 찾아내는 일은 그야말로 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호수 바닥에 숨어있는 수수께끼의 물체.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은 보물 전설에서 바이칼호 바닥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수수께끼의 물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잠수정과 심해 탐사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였죠. 그 계기가 된 것은 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묘한 지형과 거대한 암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에 대해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목마른 언론은 곧바로 거대한 인공구조물, 호수 바닥의 피라미드, 심지어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물체의 정체는 암석이 돌출된 지형이나 지각구조의 형태 또는 촬영 과정에서 생긴 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런 단순한 설명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바이칼호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중 중성미자 망원경. 그리고 이 경이만큼은 아주 최근에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것인데요. 바이칼호의 물은 포착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입자인 중성미자를 검출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바이칼호는 충분히 깊고 물이 매우 맑으며 겨울에는 장비를 설치하기에 편리한 두꺼운 얼음까지 제공해주죠. 애초에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한 수중 망원경은 거대한 렌즈가 아니라 물속에 늘어뜨린 수직 케이블에 수천 개의 구형 광학 모듈을 설치한 장치입니다. 각각의 구형 모듈 내부에는 고감도 광검출기가 들어있으며 중성미자가 물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체렌코프 복사를 감지합니다. 이후 컴퓨터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중성미자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를 밝혀내죠. 이 수중 중성미자 망원경의 개발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초의 실험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수중 중성미자 망원경 시스템은 바이칼 GVD, 즉 기가톤 최적 검출기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관측 장비를 이용해 블랙홀 주변과 초신성 폭발, 나아가 활동은하 핵에서 생성된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연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 바이칼호는 우주로 이어지는 창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머나먼 은하를 관측하는 망원경이 높은 산 정상도 우주 공간도 아닌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호수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